네, 아름다운 서당 이태봉 교수입니다. 그 파우스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비극 파우스트는 괴테가 60년간 집필한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괴테를 불멸의 작가로 남게 한 작품입니다. 사실 이 파우스트는 오랫동안 서유럽 지역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파우스트는 지식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악마와 거래한 자의 악행, 이것을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실제로 16세기경 실존했었던 점성술사라는 설도 있습니다. 1587년에 무명의 작가가 쓴 파우스트 편이라는 책들이 당대 많이 읽혀져 왔고, 어린 괴테도 어렸을 때부터 파우스트를 접해 왔습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 파우스트를 쓴 우리의 작가입니다. 1749년에 태어나 1832년까지 83세, 당대로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았습니다. 프로이센 지방의 프랑크푸르트 시민계급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괴테의 아버지는 상속재산으로 부유한 법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괴테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21살 연하인 프랑크푸르트 시장의 딸이었던 상상력과 예술성이 풍부한 어머니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시민계급이었지만 괴테는 풍족한 가운데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1689년에 명예혁명을 일으키고 입헌군주제,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영국에 뒤이어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추구하는 부르주아 시민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뒤이어 1792년에서 1815년까지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그의 자유 사상을 전 유럽에 퍼뜨렸습니다. 신대륙으로 가보면 미국에서 근대 최초의 공화국이 설립되었습니다. 1774년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었고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괴테가 태어난 지역, 프로이센, 프랑크푸르트 지역은 아직까지도 영방국가로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프리드리히 2세라는 계몽군주가 있었지만 여전히 절대 군주 시절이었습니다. 이 파우스트를 쓴 이 괴테는 시민계급으로서의 한계의식 가운데 그의 생애를 출발했습니다. 젊은 날 괴테는 순진한 목사의 딸 브리온과 연애를 하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괴테에게는 두고두고 죄책감으로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괴테는 친구의 약혼자 샤를로테 부프를 연모하기도 하였고, 또 괴테의 친구 빌헤름 예루잘렘은 유부녀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74년 젊은 베르테르의 고뇌라는 책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괴테가 쓴 모든 작품은 괴테의 모든 삶이 녹아져 있고 괴테의 직접적인 경험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고뇌, 괴테가 20대에 쓴 이 책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괴테는 1776년에 바이메르 공국의 추미른 고문관으로 초대가 됩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여인 포헌슈타인 부인과 정신적으로 교양적인 높은 수준의 교류를 합니다. 괴테를 변하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괴테는 1786년에서 3년간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에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괴테는 크리스티아네라는 사층계급의 여인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20년간의 동거 후에 결혼식을 올리기는 하지만 괴테의 동거녀는 평생 인정받지 못한 괴테의 여인이었습니다. 괴테의 문학적, 철학적 인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슐러입니다. 프리드리히 슐러와 교류를 하면서 괴테는 당대의 문학적, 철학적 사조를 주도하게 됩니다. 괴테의 3대 대표 작품들을 본다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그리고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그리고 파우스트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책들은 최소한 20년 내지 60년간에 걸쳐서 집필되고 수정되고 가필되고 출판된 작품들입니다. 괴테는 당대의 독일 문학의 사조를 주도를 합니다. 괴테가 어린 시절에는 1720년부터 계몽주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계몽주의란 합리적인 사고로 비판적 성찰과 관찰을 통해서 이 시대를 좀 더 살기 좋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사조입니다. 그리고 독일 지역에서 의고전주의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범을 수동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괴테가 주도한 문학적 사조는 헤르드의 영향을 받아서 때때로는 질풍노도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스트름 운트 드랑, 폭풍과 돌진 시대를 괴테가 열어갑니다. 계몽주의의 민주적인 자유정신은 개성하지만 경직된 형식과 인습적 체계는 거부하는 청년 괴테의 삶이 녹아들어 있는 폭풍과 돌진 문학사조를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러를 만난 괴테는 실러와 함께 바이마르 공국에서 바이마르 고전주의를 열어나갑니다. 바이마르 고전주의는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으로 돌아온 1786년부터 실러가 사망한 1805년까지 바이마르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학운동입니다. 이것은 이성과 감성의 조화, 미, 교육을 중시하는 그러한 문학사조입니다. 실러는 칸트의 영향을 받은 성찰적, 이상주의적 작가였다고 한다면 괴테는 종합을 지향하는 경험적, 현실주의적인 작가였습니다. 괴테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낭만주의를 열어갑니다. 1835년까지 북구적인 게르만적인 중세적 배경 하에서도 현실을 자유롭게 인식하고 설정한 그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낭만주의 문학을 괴테가 열어나갑니다. 괴테는 질풍노도, 폭풍과 돌진 문학적 사조로부터 바이마르 고전주의를 거쳐서 낭만주의를 열어나가는 굵은 발자국을 남긴 그러한 문학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파우스트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천상의 서곡이라고 해서 30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과 악마의 내기가 소개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신과 악마가 대화를 합니다. 악마는 메피스토펠레스죠. 메피스토펠레스가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에 있는 인간들의 삶을 살펴보니 천상의 빛을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오히려 짐승보다 더 짐승처럼 살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에게 인간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인간 중에 저기 있는 저 파우스트라는 대학자를 보니 그는 아마 나의 길을 따를 것이야. 순간순간 방황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다시 나의 길로 따라올 것이야. 파우스트를 잠시 유혹하고 시험할 것을 허락하겠노라. 그러나 그는 아무리 방황하더라도 다시 바른 길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신과 악마 간의 계약이 맺어집니다. 일부는 처음에 파우스트 노학자의 서재에서부터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때마침 들려오는 부활절 종소리에 이끌려 파우스트가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파우스트는 이방인임을 느끼며 쓸쓸히 다시 자기 서재로 돌아오다가 한 마리 푸들,
파우스트를 발견을 하고 푸드를 데리고 서재로 돌아옵니다. 이 강아지는 사실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입니다. 이 메피스토펠레스는 이제 파우스트와 만나서 계약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파우스트의 지시대로 봉사를 하겠소. 그런데 파우스트, 당신이 어느 한 곳에 집착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을 내가 가져가기로 하겠소. 파우스트와 악마는 이러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마녀의 주방을 찾아서 30년 젊어지는 물약을 먹고 이제 파우스트는 젊고 매력적인 귀족 청년으로 변합니다. 이제 젊은 청년이 된 파우스트는 마르가르테 그레트헨과 열애를 시작합니다. 그레트헨은 처녀 잉태를 하게 됩니다. 당대에 있어서는 커다란 저항이었습니다. 숨기기 위해서 그레트헨은 영아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관능과 쾌락을 쫓던 파우스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피를 합니다. 브로켄 산에 있는 발푸르기스 마녀들의 축제가 이루어진 곳으로 파우스트는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축제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춤추고 노래해도 파우스트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파우스트는 그레트헨을 감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레트헨은 탈출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대에 오릅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재빨리 말합니다. 그레트헨은 심판받았다. 그러나 천상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제1부는 끝납니다. 제2부의 제1막, 중세의 궁정에서 파우스트는 회복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그 궁정에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는 국가적인 재정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파우스트에게 묻습니다.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파우스트가 대답합니다. 저주받으면서도 환영받는 것은 화폐입니다. 지하에 우리는 많은 보물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지하 보물을 담보로 지폐를 발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뿌립시다. 뿌려지는 화폐에 이제 경제는 흥청망청합니다. 많은 지출이 있으니 판매가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됩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가면을 쓰고 가장무도회에서 서로 춤을 춥니다. 파우스트는 화폐 발행을 제한함으로써 경기를 회복시키고 황제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파우스트의 능력을 신임하는 황제는 파우스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남자, 가장 아름다운 여자 파리스와 헬레나를 불러오시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마술의 도움을 받아서 헬레나를 찾아서 지하세계 어머니의 나라로 갑니다. 파우스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헬렛을 보게 됩니다. 일부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레트헨은 청순한 여성상이라고 한다면 헬레나는 낭만적 여성상, 고전주의 미의 상징입니다. 제2부 제2막, 맨 처음에 있었던 서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서재에는 과거에 파우스트의 조수였던 바그너가 이제는 대학자가 되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자가 된 바그너는 인조인간, 사내 아이 호문클루스를 만들어냅니다. 인조인간 호문클루스는 플라스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서 신체를 가진 인간화가 되기 위한 열망 속에 있습니다. 마침내 호문클루스는 플라스크 속에서 빠져나와서 창조적인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호문클루스는 메피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를 데리고 그리스 북방 테살리아 지방 고전적 발푸르기스 축제의 밤으로 초대를 합니다. 어두운 나라 북방과 밝은 나라 남방이 만납니다. 이곳에서 파우스트는 반인반마를 타고 헬레나를 찾으러 올림푸스 신전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제2막이 끝납니다. 제2부 제3막은 헬레나 비극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장입니다. 다시 시간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가 멸망하면서 납치되었던 헬레나가 다시 스파르타로 귀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 왕은 헬레나가 돌아오면 헬레나를 처치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헬레나는 스파르타 왕을 통해서 북방의 아르카디아의 영주인 파우스트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아르카디아라는 지상 낙원입니다. 지상 낙원에서 다시 헬레나를 만난 파우스트는 헬레나와 결혼을 합니다. 즉 게르만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의 만남과 융합을 말합니다. 아들도 낳습니다. 외아들 오리포리온을 낳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아들 오리포리온은 솟구치고 싶은 욕망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도전하는 모험심입니다. 몸을 쫓아서 높은 것을 날아오르다 외아들 오리포리온은 추락사합니다. 당대의 시인 바이런의 인생과 창조 정신 그리고 바이런의 죽음을 오리포리온의 추락사로 묘사를 합니다. 외아들을 잃은 헬레나는 슬픔에 쌓여서 파우스타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헬레나가 남기는 말, 행복과 아름다움은 함께 누릴 수 없는 것. 헬레나가 파우스트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 선녀와 나부꾼과 같은 것이죠. 헬레나와 파우스트의 만남과 헤어짐입니다. 이 스토리를 쓰는 당시의 괴테는 만년에 이르렀습니다. 폭풍과 돌진 시대에 그레트헨의 비극을 쓸 때의 괴테가 아니라 중도 체념의 미학을 습득한 괴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허망함과 무상성을 이 헬레나 비극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3막으로 넘어갑니다. 헬레나가 떠나간 후에 파우스트는 구름을 타고 바이산 위에 나타납니다. 사실 구름이라는 것은 영원한 여성성을 말합니다. 두 여성이 있죠. 그레트헨과 헬레나를 동시에 동경을 합니다. 파우스트에게는 추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원으로 회귀하여 새 출발해야 합니다. 파우스트는 더 이상 욕망과 쾌락과 명성을 쫓지 않고 세상에 도움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파우스트가 도왔던 황제가 반군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파우스트는 황제로부터 해안지대를 영지로 받습니다. 그 해안지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바닷속의 땅을 받게 됩니다. 그 땅을 제대로 현실화하려면 간척사업, 개척사업 필요하겠죠. 이제 마지막 막으로 갑니다. 제2부, 제5막은 바다를 개척하는 사회복지 야망을 그린 이 파우스트의 대미입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무식을 말합니다. 이 바다는 항상 파도가 있습니다. 이 파도는 무의식의 역동성을 말하면서 격렬한 정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도는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스스로는 결실이 없는 파도의 비생산성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파도를 바라보면서 파우스트는 더욱더 성숙한 경지에 나아갑니다. 이제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의 마술적, 주술적 도움을 얻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간척사업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메어서 육지를 만들고 많은 사람과 지상 낙원을 이룩하고자 하는 이 파우스트는 권력 지향적 현실주의 또는 현세적 외향적 효용주의자, 합리 지상주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우스트의 간척 사업을 방해하는 노부부가 나타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필레몬과 바우치스라는 노부부는 자기의 오두막을 지키려고 합니다. 간척 사업을 위해서는 그 오두막을 없애고 거기에 더욱더 넓은 땅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두막을 비껴주지를 않습니다. 파우스트는 오두막을 철거하기 위해서 그의 하인들에게 저 노부부를 좀 쫓아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 오두막이 불이 납니다. 그리고 노부부는 사망을 합니다. 파우스트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쫓으라 했지 누가 죽이라 했느냐. 이제 100살이 된 파우스트는 죄책감과 결핍감과 근심 속에 쌓입니다. 근심은 사람을 눈이 멀게 합니다. 근심에 쌓인 파우스트는 눈이 먼 장님이 되었습니다. 장님이 된 가운데서도 파우스트는 그 간척 사업을 지속합니다. 그러면서 파우스트는 외칩니다. 자유의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살고 싶다. 그러면 순간을 향해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 멈춰라 순간아, 너 참 아름답구나. 무엇이 자유인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메피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가 한 약속이죠. 무언가에 집착하는 순간 내 영혼을 가져가도 좋으리. 이 파우스트에게는 이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계약대로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때 천상에서 그레트헨이 외칩니다. 성모 마리아님, 제가 그를 데려가게 하소서. 성모 마리아가 파우스트도 그대가 그레트헨인 줄 알면 그대를 따라가리라. 파우스트는 계약대로라고 한다면 악마의 종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레트헨의 사랑과 성모 마리아의 은총과 용서로 파우스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 파우스트의 스토리입니다. 이 비극 파우스트는 우리가 앞으로 60년간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이 파우스트적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이상을 지향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간형. 동시에 파우스트적인 양면성이 있습니다. 선과 악, 시민성과 예술성 등 양극 가운데서 갈등을 겪으면서 인격적 교양을 지향을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외적 지배를 폐지하고자 하는 자유 확장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유주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종교적으로 자유, 사생활 속에서의 개인주의 등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가 많이 확장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테가 파우스트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말은 우리는 여성성이 결핍된 시대를 살고 있다. 남성성은 강하고 행동하며 분석하는 로고스입니다. 밖으로 향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여성성은 모든 원형적인 남성성에 대응하는 양에 대한 음으로서 안으로 향한 삶의 태도, 부드러움, 모든 것을 수용하고 감싸 안는 감성, 예감, 능력, 관심,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고양할 때 모든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끌어올리노라. 이 파우스트의 마지막 구절과 대응되면서 이 시대에 주는 게테의 한마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